다음에 경제론 들어가겠습니다. 10번에 다음은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민법에서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 소유권의 효력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맞죠? 그 다음에 공중공간에 대한 활용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개발권 양도 제도, 한계심도 등의 개념이 적용되게 되었다. 맞나요? 한계심도는 지하공간이죠. 공중공간이 아니고 2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공중권이란 소유권자가 토지구역상의 공중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맞죠? 그 다음에 토지 입체적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구분지상권, 구분소유권 등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맞죠? 그 다음에 민법상 토지 소유자는 광업법에서 열거하는 미척을 광물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권리를 갖는다 하면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자, 됐고요. 자, 경제론 들어가서요. 오늘은 경제론에 이제 많이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그 앞부분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다음 주 이제 구체적으로 수요 변화의 자세한 내용들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그 개념 구분 정도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수요 공급에서는 수요 공급의 개념에서 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 구별하는 거 있죠.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죠. 요거는 10분의 5입니다. 10년간 5번 출제될 정도로 작년에 출제가 안 됐어요. 2분의 1의 확률에 작년에 출제가 안 됐으니까 올해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첫 번째 아들 낳았다고 두 번째 딸 낳나요? 다음에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자, 요거와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자,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 탄력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요 개념 구분까지만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건 점의 이동이지 않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느냐 왼쪽으로 이동하느냐 그건 나중에 하고 다음 주에 요거하고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균형의 결정과 이동. 자, 그 앞에 있는 개념 정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유량 개념, 저량 개념이 제일 중요한데 그거 말고도 다른 개념들 그건 이제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26쪽의 개념에서 표가 있죠. 메뉴에. 자, 표 메뉴에서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일정 기간을 전제하라는 게 유량이죠. 그리고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거죠. 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전적 개념이고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유효 수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효 수요는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이 모두 있어야 되는 게 유효 수요죠. 그리고 조금 어렵게 표현할 때는 일정한 가격의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그는 이제 우리가 수요 곡선을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가격이죠. 이게 수량이죠. 자, 이렇게 표시를 할 때 요 길이는 이 가격에서 예를 들어 10,000원에서 이 사람이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이만큼이란 얘기예요. 이 사람은 이거보다 더 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덜 살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지출하고 뭐 이렇게 지출 항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살 수는 없고 덜 살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수량 이렇게 하고요. 밑에 유효수요, 잠재수요까지는 그래도 시험에 출제는 됐어요. 유효수요, 잠재수요는 이제 2번 언급이 됐는데 시험에 이거는 돈도 있느냐 돈이 없느냐 요 차이죠. 구매 의사는 다 있고
돈이 있으면 유효수요, 돈이 없으면 잠재수요,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 밑에 것들은 아직 한 번도 출제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한 번 정도 이렇게 봐주는 거죠. 실수요는 실제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실수요. 가수요는 지금 당장의 필요는 없으나 구매하는 것은 가수예요. 지금 당장의 필요는 없으나 구매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투기 목적으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구매하는 것, 이것도 가수요고요. 지금 당장 필요 없으나 나중을 대비해서 미리 사두는 거, 사재기하는 거죠. 그런 것도 가수요. 그 다음에 본원수요, 파생수요는 아까 생산재, 소비재 했죠. 보통 우리가 수요를 하는 것은 소비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게 보통이죠. 그래서 그게 본래 의미의 수요를 말해요. 그래서 본원 수요 그래요. 본래 의미의 수요, 소비재에 대한 수요. 근데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를 파생 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토지는 파생 수요 성격이 강하고 주택은 본원 수요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밀가루를 가정집에서 사면은 그는 본원 수요가 되겠지만 빵집에서 사면 그는 파생 수요가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교체 수요, 신규수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다음에 이제 유량 변수, 저량 변수. 자, 이거는 구별을 이제 해야 되고요. 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 이거 이제 키워드는 일정 기간이냐, 일정 시점이냐. 자, 이제 여기 이제 영어로 flow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고, 이 스톡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예외예요. 이건 예외, 이건 원칙. 자, 이 유량의 대표적인 게 소득이에요, 소득. 소득은 많죠. 뭐 가능총소득도 소득, 유효총소득도 소득, 순영업소득도 소득, 다 소득이죠. 자, 이거는 임대료로부터 얻어지는 거 아닌가요? 임대료로부터 얻어지는 소득, 임대소득이죠. 근데 소득이 임대소득만 있는 게 아니고 근로소득도 소득, 이자소득도 소득, 다 소득이죠. 무슨 개념? 유량 개념, 유량 개념.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는 뭘까요? 그것도 유량이요. 왜? 가유, 순전 후에 등장하는 것들. 이것들은 전부 다 유량이에요. 세후 현금 수지도 유량, 다 유량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소득과 관련되는 거, 임대료, 이거 유량, 지대 유량이에요. 지대는 토지 임대료니까. 또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비용입니다. 비용. 소득, 받는 입장에서는 소득이지만 지불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이죠. 그것도 당연히 유량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신규 공급은 유량으로 측정한다는, 신규 공급. 이걸 좀 주의를 하시고요. 다음에 저량의 대표적인 이제 재고량인데, 있는 양이죠, 있는 양. 근데 이게 자산이 있는 양이 대표적이에요. 순자산 하면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저량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순자산을 다른 말로 자본이라고 돼요. 자본. 다음에 부동산 가격. 자, 가격은 저량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감정평가할 때 기준 시점이라는 말을 했죠. 기준 시점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시점이라는 말 쓰잖아요. 시점. 일정 시점. 시점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얘가 저량 개념이기 때문에요. 맞잖아요. 일정 시점. 기준 시점을 정하는 이유가 얘가 저량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 시점의 원칙 되는 날짜는 언제예요? 가격 조사 완료일. 가격 조사 완료일이 기준 시점의 원칙이 되는 날짜입니다. 다음에 부동산에서는 기존 주택 재고량 있죠. 그걸 이제 중고주택 공급량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중고주택 공급은 기존에 있는 양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량으로 측정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1,500만 채 주택이 있다. 지금 현재 1,500만 채 주택이 있다. 이 중 100만 채가 공가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몇 채가 있다 그랬어요? 요거는 유량 개념이 저량 개념이에요? 저량이죠. 지금 현재 있다 했으니까. 그럼 저량 공급일까요? 저량 수요일까요? 저량 중고주택 공급할 때 일정 시점에 있는 양이라 존재하는 양, 존재하는 양. 존재하는 수량이 중고주택 공급이에요. 지금 있다 그러죠. 있다. 1500만 채가 있다. 이거 뭐예요? 중고주택 공급량이다 이 말이죠. 이게 중고주택 공급이 저량 공급이에요. 저량 공급이 몇 채란 얘기예요? 1500. 이 중에 100만 채가 빈집이죠. 그러면은 1400만 채가 차 있잖아요. 그 1400만 채가 바로 뭐예요? 지금 현재 차 있는 거잖아요. 지금 차 있는 게 저량, 수요가 뭐예요? 이렇게 된다고요. 됐나요? 됐습니까? 지금 있는 양은 저량 공급이고, 지금 있는 양 중에 차 있는 양은 저량 수요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량 수요, 저량 공급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27쪽에 보시면은 니은과 리을이죠. 자, 니은과 리을에 니은의 저량 수요 일정 시점에 보유하고자 하고 있죠. 보유하고자 하면은 이거는 저량 수요입니다. 근데 저량 공급은 보세요. 리을에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하고 있죠. 존재하는 하면은 저량 공급이에요. 다음에 이제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이 나오죠. 주택 서비스. 이것도 한 번 시험에 등장한 적이 있어요. 주택 서비스. 근데 이거는 좀 이런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분량도 많지도 않으니까. 주택 서비스는 뭔가 하면은 주택이 제공하는 효용이요. 주택이 제공하는 효용. 만약에 그 주택 서비스 수준이 높다. 그럼 제공하는 효용이 높다. 서비스 수준이 낮다. 그럼 제공하는 효용이 낮다. 그럼 거기에 대한 월 임대료가 어떻겠어요? 월 임대료가 서로 다르겠죠. 자, 왜 이런 개념을 쓰는가 하면, 자, 우리는 이제 계속 이제 수요량이나 공급량을 측정을 해야 돼요. 시장에 등장하는 수요하고자 하는 양, 시장에 등장하는 공급하고자 하는 양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자, A라는 사람은 20평짜리 집을 원하고, B라는 사람은 30평짜리 집을 원하고, C라는 사람은 40평짜리 집을 원하면 그냥 단순히 세 채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세 채? 좀 안 맞지 않나요? 조금 더 평수가 넓고 이런 것들은 더 좋은 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똑같은 수준으로 한 채, 두 채, 세 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20평짜리 한 채도 한 채, 40평짜리 한 채도 한 채.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얘네들이 물리적으로 주택이 다 서로 다르죠. 물리적으로 이질적인 주택이에요. 20평, 30평, 40평. 이거를 단지 세 채 하기에는 좀 무리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거의 2배인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얘네들이 제공하는 만족도에 따라서 월 임대료가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한 달에 30만 원이다. 얘는 45만 원이다. 얘는 55만 원이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각각 얘가 제공하는 만족도와 얘가 제공하는 이 만족도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 아닌가요? 만족도가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10만 원을 한 단위로 봐서 여기 사는 사람은 주택 서비스를 3개 소비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사는 사람은 주택 서비스를 4.5 단위, 4.5개 소비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는 5.5 단위를 소비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전체로는 몇 개 소비한다? 13개 소비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물리적으로 이질적인 주택이지만 전국의 그 수많은 주택들을 다 이런 식으로 월세로 환산하는 거예요. 월세로 환산해서 다 각각 다 하면은 전체 주택 서비스가 몇 개 있고, 맞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공급하고자 하는 거는 얼마가 있고, 수요하고자 하는 거는 얼마가 있고, 이러면은 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수요하고자 하는 거하고 더하기, 이 사람이 수요하고자 하는 거하고 더하기, 다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한 채, 두 채, 세 채 하진 말고 요렇게 하자는 거죠. 이렇게. 그럼 다 더하면은 13단위. 시장 전체 수요하고자 하는 단위가 모두 13단위다. 근데 이제 내놓은 거는 총 몇 단위다?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택 서비스란 물리적으로 이질적인 주택을 동질적인 상품으로 분석하기 위해 고안한 개념으로 주택이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효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시험에 언급된 적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밑에 주택 수요와 주택 소요에서는 수요는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그 개념이고요. 소요는 필요량으로 해석하면 돼요. 필요량. 얼마나 주택이 필요하냐. 필요량으로 해석하세요. 자, 이거는 누가 살펴보는 개념이요? 정부가 살펴보는 개념이요. 정부가 과연 주택이 얼마나 필요할까 이거 살펴보는 건데, 자, 그거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원리가 작동해요. 그리고 그 대상은 무주택 서민이 주로 대상이 돼요. 그리고 그 소요 개념 자체가 사회적 정책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수요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경제적 개념이면서 시장 경제 자율 조절에 맡기고, 이건 적용 대상은 중산층이 적용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됐죠. 자, 이제 밑에 수요량 및 수요 결정 요인, 자 이게 들어갈 건데요. 그 전에 그 맨 밑에 부동산 수요 발생 요인과 제약 요인 요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주제 요거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수요 발생 요인, 제약 요인 요거는 표현이 좀 낯설죠. 이거는 영국,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학자들이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일본에서 공부하고 온 학자들이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은 좀 이렇게 수요 공급이나 투자론 쪽으로는 좀 이렇게 용어가 좀 안 맞아요. 우리하고. 그래서 점점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좀 더 이 비중이 커지고 있거든요. 요거는 좀 비중이 낮은데 한 번 정도는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발생 요인 하면은 수요하고자 하는 양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고, 수요 제약 요인 하면은 수요하고자 하는 양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말해요. 자, 근데 그 중에 이제 좀 주의를 하실 것이 있는데, 수요 발생 요인에서는 공공시설 용지 확보. 자, 요거를 좀 주의하십시오. 공공시설 용지 확보. 수요 발생 요인입니다. 자, 공공시설의 용지 확보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죠. 자, 이거 주택을, 토지를 수요하는 거예요? 토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토지를 수요하는 거죠. 너무 넘겨짚지 마세요. 이거 나중에 이거 수요해서 나중에 공급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건 나중에 얘기고, 지금 일단 용지를 확보하는 거는 수요죠, 수요. 그래서 수요 증가요인, 수요 발생요인이에요. 다음에 넘어가셔서 수요 제약 요인. 자, 수요 제약 요인은, 자, 여기서는 유사 부동산에 과잉 공급하고 대체 투자 대상 호경기. 자, 요거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유사 부동산의 과잉 공급, 요거는 유사 부동산이 있다는 거는 대상 부동산도 있다는 뜻이에요. 유사 부동산이 있다, 대상 부동산도 있다. 자, 나는 머릿속에 뭐를 생각해야 돼요? 대상 부동산을 생각해야 돼요. 글을 읽을 때는 유사 부동산을 읽어도. 자, 유사 부동산이 과잉 공급되어 있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겠죠? 그렇게. 유사 부동산을 보면서 나는 대상 부동산을 생각해야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투자 대상, 대체 투자 대상 호경기예요.
자, 부동산의 대체 투자 대상이 뭐가 있어요? 주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식 경기가 좋으면 자금이 그쪽으로 가버리죠. 그럼 부동산에서 빠져나가겠죠. 그럼 부동산 수요는 줄어들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됐나요? 자, 그게 이제 부동산 수요 제약 요인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수요량하고 수요 결정 요인, 공급량하고 공급 결정 요인. 자, 그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제 잡다한 거 다 했고요. 자, 이제 여기서는 뭘 이제 구별해야 되는가 하면, 자, 일단 수요량과 수요 결정 요인. 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수요 결정 요인 하죠. 맞나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재화의 가격이죠. 자, 그 다음에 공급량과 공급 결정 요인이 있어요.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공급 결정 요인 하죠. 뭐가 있어요? 가격이 있죠, 가격. 그 재화의 가격은 수요 결정 요인이기도 하고 공급 결정 요인이기도 하죠. 이건 양쪽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걸 먼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쪽에 들어가느냐 저쪽에 들어가느냐. 가격은 양쪽 다 들어가죠. 근데 가격은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만 그래프로 나타낸 걸 뭐라 그래요? 수요 곡선, 수요 곡선.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만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어들죠.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늘어나죠. 자, 요게 가격과 뭐 관계만, 수요량 관계만 그래프로 나타냈어요. 그럼 이쪽에서는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만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우상향하죠.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량은 증가하죠. 자, 근데 문제는 가격만 있는 게 아니죠. 영향을 미치는 게. 자, 여기는 소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자, 근데 여기는 소득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는 소득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공급자들은 이윤 극대화 한다 그랬잖아요. 수요자들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공급자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데, 이 공급자의 소득하고 이윤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이윤이라는 것은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빼야 돼요.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야 이윤인데, 그 사람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이게 장사가 잘 돼서 결과적으로 이 소득이 늘어나는 거지, 소득 늘어난다고 해서 뭐 판매가가 올라간다거나 또는 원가가 내려간다거나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소득은 여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련재 가격해요. 자, 이거는 대체재 가격 또는 보완재 가격 있죠. 자, 여기까지 지난 순환에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수요하려고 하는데 내가 빌라도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다른 조건은 똑같은 상황에서 빌라 가격이 내려가면, 대체재 가격이 내려가면 내가 아파트 안 사고 빌라 살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아파트 수요는 줄겠죠. 그러니까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내가 살펴보는 재화 수요 감소해서 지난 순환에 대가비 했어요. 비. 대체재 가격 하락, 내가 살펴보는 재화 수요 감소. 자, 대가비. 자, 요거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할 거고요. 더 할 거고요. 일단 이쪽에 들어가느냐 이쪽에 들어가느냐 이걸 구별을 해야 된다고요. 자, 여기는 생산 기술 수준은 여기에 영향을 미쳐요. 또 생산 요소 가격이에요. 생산 요소 가격이 내려가면은 원가가 내려가죠. 원가 내려가면 이윤이 커지는 거고요. 그럼 공급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은 똑같은 자재를 이용해도 원가를 낮출 수가 있죠. 그럼 이윤이 커지니까 공급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노란 거하고 여기에서 이 빨간 게 서로 다르죠. 자,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에도 관련제 가격이 있기는 해요. 근데 워낙 중요도가 낮아서 이거를 먼저 해야 돼. 이거를 먼저 하고 난 후에 이제 해야 되고요. 이거는 중요도가 워낙 낮아서 이거는 이제 열에 일단 뭐를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은 가격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예상이에요. 예상. 이 가격이 지금 변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대로인데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다 또는 내려갈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변한 거 아니에요. 지금 가격이 변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은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미리 더 사야죠. 그럼 지금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수요가 증가하는 게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가격은 안 변했지만 같은 가격인데도 더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뭐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까로 예상하니까 같은 가격인데도 더 늘어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가격에서도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면 더 많이 살 거란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새로 이 수요 곡선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과 가격 상승 예상 또는 하락 예상은 다른 거예요. 가격 예상 달라요. 여기도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격 예상이. 예상은 이쪽 저쪽 다 들어간다고요. 자, 이제 이런 걸 잘 기억해야 되겠죠. 요 소득이나 관련제 가격은 소득에만 영향 미치고 생산 기술이나 생산 요소 가격은 공급에만 영향을 미치는데 가격에 대한 예상은 이쪽 저쪽 다 영향을 미친다고요. 자, 공급자들 입장에서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장에 물건을 더 내놓겠어요? 안 내놓겠어요? 안 내놓겠죠. 가격이 올라가면 더 내놓겠죠. 그래서 공급자들은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면은 이제 이것도 올라갈 거로 예상하면은 공급을 줄여버려요. 물론 준비 작업은 더 할 수 있겠죠. 이제 나중에 올라가면은 내놓으려고 준비 작업은 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내놓지는 않는다고요. 올라가면 내놔야 되지. 자, 그래서 이쪽 저쪽이 가격이 이쪽에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면은 여기는 수요가 증가했죠. 여기는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면은 공급이 감소해요, 감소. 요걸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다음 주에 절대 헷갈리지 않게 이거 완전히 다 그냥 뿌리를 뽑아야 돼, 뿌리를. 뿌리를. 요거를 여기서 안 틀리면은 밑에 균형 결정과 이동에서도 안 틀려요. 그리고 요거 말고 이자율이 있어요, 이자율. 자, 이자율은 이쪽 저쪽 다 영향 미쳐. 이자율이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 증가죠. 여기서도 이자율이 하락하면 공급 증가죠. 자, 여기서는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수요든 공급이든 모두 증가죠. 근데 가격 예상에서는 상승 예상을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쪽에서는 수요가 증가하지만 이쪽에서는 공급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요인이 나왔을 때 공급 곡선과 관련되느냐 수요 곡선과 관련되느냐 이걸 구별해야 돼요. 1차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요량 변화냐 수요 변화냐 그 다음이 요거예요. 그 다음에 또는 공급량 변화냐 공급 변화 그 다음이 됐죠? 자, 그럼 이제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는 뭐고요?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는 그 재화에 뭐가 변하는 거예요? 가격이 변하는 거죠.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수량이 공급하고자 하는 수량이 변하면 이거는 수요량 변화, 여기는 공급량 변화죠. 근데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죠. 이 가격 예상은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입니다. 가격이 그대로 있어도 이게 수요가 증가하죠. 이건 뭐예요? 이건 수요 변화.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 재화의 가격이 그대로 있어도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이 되면은 원가를 낮출 수가 있죠. 원가를 낮출 수 있으면은 이윤이 커지니까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은 공급이 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오른쪽에 그리면 증가, 왼쪽에 그리면 감소 이렇게 되죠. 자, 요거를 이제 다음 주에 자세히 해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일단 개념 구분하고 지금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돼요. 이제 28쪽에 보시면은
뭐 수요곡선이나 수요곡선 기억연대 그 수요 법칙 요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요 법칙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죠. 수요 법칙은 이제 뜻만 말씀을 드렸죠. 수요 법칙이라는 것은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요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요거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수요 법칙인데 이걸 그래프로 이제 다시 한번 나타내면은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어떻게 해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죠. 10,000원 하던 가격이 5,000원으로 하락한다. 자, 그러면 이제 100개 사던 거를 뭐 180개로 수요량을 증가시킨다. 자, 지금 이 가격이 하락해서 이렇게 수요량이 증가하거나 가격이 상승해서 수요량이 감소하는 현상, 이게 수요 법칙인데 이 수요 법칙이 왜 성립할까요?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 법칙이 왜 성립할까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왜 늘어날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된다 이제. 근데 요거는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가 높은 거는 중요도가 낮아요. 우리 시험에 2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듣다가 어렵다 싶으면 그냥 잠깐 쉰다 생각하고 그냥. 자, 이게 가격이 지금 10,000원에서 5,000원 하락해서 수량이 얼마나 더 늘어났어요? 80 더 늘어났죠. 요거를 가격 효과라 그래요. 가격 효과로 80만큼 변했어요. 이 가격 효과는 수요량 변화예요, 수요 변화예요? 수요량 변화죠. 그러니까 이 수요량 변화에 대해서 이제 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가격이 하락하는데 왜 이렇게 더 늘어나느냐? 둘로 나눠봐야 돼요. 자, 첫 번째 하나. 제가 1년에 그 사과 먹는 것으로 예산을 한 50만원 잡아요. 제가 먹는 사과의 예산이 충분히 그렇게 됩니다. 한 달에 4만 몇천 원 정도 되니까 1년이면은 50만원 50만원 되죠. 엊그제도 지난 월요일날도 주문했어요. 4만 천원. 그게 좀 주식이에요. 주식 진짜 주식 하루에 2알씩 먹습니다. 2알씩 먹는데 이게 50만원 예산을 잡았잖아요. 잡았는데 반값으로 떨어진 거예요. 지금 반값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25만원만 있어도 내가 1년치 먹을 거 다 살 수 있죠. 자, 그럼 25만원 굳었죠. 자, 월급이 더 늘었어요? 그렇지 않죠. 근데 더 소득이 늘어난 거 아닌가요? 소득이 더 늘어난 거 아닌가요? 쓸 돈이 월급은 안 늘었지만 쓸 여윳돈이 더 생겼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이거를 실질소득 증가했다 그래요. 자, 이건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월급은 안 변했는데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 쓸 수 있는 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뭐요?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거죠.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자, 그러면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제가 25만원 굳었잖아요. 이걸로 뭘 할까요? 사과도 더 살 수 있죠. 딴 것만 더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거 남는 걸로 뭐 할까요? 그러니까 저축한다 그래. 정말 알뜰한 사람들이에요. 그 남는 걸로 사과도 더 사 먹는다고요. 사과도. 다른 것도 물론 더 사 먹겠지만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효과가 분명히 이 80개 중엔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소득 효과라 그래요. 한 35개 있다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더 늘었으니까 더 사 먹는 게 분명히 있을 거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맛있는 사과는 하루 2개 가지고 부족하죠. 저는 3개에서 4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사과 가격이나 귤 가격이 똑같이 10,000원이었어요. 근데 사과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다른 재화 가격은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귤 가격은 그대로 10,000원이에요. 사과 가격은 5,000원인데 귤 가격은 10,000원이에요. 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괜히 비싼 과일 먹는 생각이 들어요. 10,000원짜리 과일 먹는다고 해요. 5,000원짜리 과일 두고. 사과가 더 싸졌잖아요. 사과가 더 싸진 만큼 뭐를 더 찾을 수도 있다고요. 사과를 더 찾는다고요. 뭐를 줄이면서, 귤을 줄이면서 사과를 더 찾는다고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있죠. 옛날보다 지금 바나나가 훨씬 많이 싸졌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나를 많이 먹는 편이잖아요. 비싸면 덜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상대적으로라 그래요. 상대적으로. 비싼 거를 덜 먹어요. 상대적으로 비싼 걸 덜 먹게 돼 있다고요. 귤을 덜 먹는다고요. 상대적으로 싼 거는 더 먹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체 효과라 그래요. 대체 효과. 여기 한 45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대체 효과는 상대적으로 비싸진 거는 어떻게 하고 덜 먹고, 상대적으로 싸진 거는 더 먹고. 예를 들어 송이버섯 같은 게 대표적인 얘기예요. 송이버섯이 보통 얼마예요? 1kg에. 안 사 먹어봐서 몰라요. 1kg에 3, 40만원 해요. 1kg에 3, 40만원. 키로에 3, 40만 해봐야 여기 스티로폼 박스에 포장하면 얼마 안 돼요. 근데 그게 4, 5년 전인가 하품이긴 해도요. 하품은 이제 손질하다가 이렇게 부러지거나 또는 이제 가시 좀 피거나 이런 건 하품이에요. 그런 게 3, 4만 원 한 적이 있어요. 그 해는 엄청나게 송이버섯이 많이 생산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 3, 4만이라는 그 금액은 표고버섯이나 다른 버섯으로 갔을 때는 최상품이에요. 최상품도 3, 4만 원 안 합니다. 한 2만 원, 2만 5천 원면 돼요. 자, 그러면 일반 다른 버섯에 비해서는 더 비싸요. 근데 지금 안 먹으면은 언제 맛이라도 보겠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안 먹고 표고 다른 거 안 먹고 이때 송이버섯이라도 사야죠. 절대적으로는 아직 비싸도 이 말이에요. 절대적으로는 비싸도 상대적으로 많이 싸졌잖아요. 상대적으로 많이 싸진 거는 더 먹게 되는 거고요. 더 비싸진 거는 덜 먹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됐나요?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임대료가 올라갔어요. 자, 이게 마지막에 질문. 임대료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다른 재화 가격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임대료가 올라가면 다른 재화 가격은 상대적으로 내려간 거라고요. 상대를 따질 때는 얘가 올라가면 상대는 내려간 거예요. 상대는 아무런 변함이 없어도. 맞나요? 그럼 임대료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다른 재화 가격이 내려간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 다른 재화의 수요를 어떻게 해요? 늘린다고요. 상대적으로 싸진 건 수요를 늘린다고. 그러면은 임대 수요는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요가 줄어드는 게 하나가 있고, 다른 재화가 싸니까 차라리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에요.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돈을 모으고 집값이 더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재화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집 살려고 모았던 돈으로 차 사는 거예요. 차 산다고. 차 상대적으로 더 싸니까요. 이렇게 평생 가다가는 차도 못하고 죽을 바에야 그냥. 그러니까 더 집을 못 사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싸진 걸 더 소비하면은 얘를 덜 소비하겠죠. 그러니까 주택을 더 못 사게 되고, 또 가격이 올라가면은 실질소득은 줄잖아요. 실질소득이 줄잖아요. 실질소득이 줄어드니까 또 못 사는 게 있고, 그래서 두 가지 경로로 못 사게 된다.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올라갈 때,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올라갈 때 못 사게 되는 것도, 수요가 줄어드는 것도 두 가지 경로로 줄어드는 거고, 어떤 재화의 가격이 내려갈 때 수요량이 늘어나는 것도 두 가지 경로로 수요량이 늘어난다고요. 하나는 소득효과, 하나는 대체효과. 소득효과를 얘기할 때는 실질소득이라는 말을 반드시 해야 돼요.
실질소득, 명목소득은 변함이 없어요. 실질소득이 변하는 효과예요. 대체효과는 상대가격 변화 효과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이러면은 다른 애를 봐야 돼요. 다른 애를. 가격 변한 애를 보는 게 아니고. 됐나요? 됐습니까? 그게 바로 소득효과, 대체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수요 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 그걸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 지금 28쪽 그 중간만, 반만 한 거예요, 반만. 28쪽의 수요 변화는 아직 안 했어요.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S였습니다. 감사합니다.